어르신들, 어서들 오시오. 오늘 저녁도 우리 개나리 아담에서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드시고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듣고 가시오. 누군가를 위해 맞아가며 지켜낸 사라. 오늘 이야기는 매 맞는 여종을 구하고 복받은 거지 총각의 사연이요. 거리의 거지 복돌이와 여종 춘이 그들의 첫 만남은 피와 눈물 위에서 피어났지요. 자, 시작합니다. 조선 순조 15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오후, 한양의 심장부 유기전 거리는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과 백성들로 인산이내였다. 비단 보세요. 소주명나라 비단이요. 신선한 전복,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온 전복, 경상도 대추, 꿀맛 나는 대추. 구성진 외침이 거리를 메웠고 그 한가운데 가장 큰 위세를 떨치던 곳은 바로 김행수의 점포였다. 점포는 이풍당당했다. 기와 지붕은 윤이 반들거리고 붉은 기둥엔 금칠이 번쩍였다. 문 앞엔 키 큰 호위 장정들이 도열했고 허리엔 칼이 번들거렸다. 김행수는 유기전의 왕이나 다름없었다.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으나 공물을 매점매석하고 도량령을 속여 한약재를 비싸게 팔며 부를 쌓았다. 경쟁 상인들을 신복으로 겁박하거나 암행으로 제거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물론 겉으로는 숨겨진 사실들이었지만 그때였다. 쨍그랑 점포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터졌다. 순간 거리가 얼어붙었다. 여종춘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발 앞에는 수백 냥을 호가하는 고려 청자 항아리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춘이는 온몸이 떨렸다. 끝났다. 나는 오늘 죽는다. 저 악명 높은 김행수가 이 계집이 뭘 저질렀느냐? 비단도포의 금실권을 쓴 김행수가 위세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손에 든 부채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내년이 감히 내 집안 보물을 깨뜨리다니. 이 청자가 얼마짜린지 아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춘이는 바닥에 엎드려 연신절하며 울먹였다. 날이 죄송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제 부주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김행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목숨, 종년 주제에 감히 모두 보는 앞에서 본때를 보여라. 장정의 굵은 몽둥이가 춘이 어깨 위로 번쩍 들렸다.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 그만두시오. 군중 뒤에서 울린 목소리.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하나가 군중을 해치고 나섰다. 22살의 복돌이었다. 앙상한 몸, 그러나 눈빛엔 정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 거지가 미쳤나 김행수에게 대들다니. 복돌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눈물을 그냥 볼 수 없다. 설령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도. 김행수가 코숨을 쳤다. 이놈이 어디서 기어나왔느냐? 거지 주제에 내 일에 참견을 해. 복돌은 한 발 더 다가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지든 양반이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릇값이 어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그 순간 춘이와 복돌의 눈이 마주쳤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종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 이 여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팔려온 여종과 장터의 거지, 극적인 운명의 첫 만남이었다. 사실 그날 청자가 깨진 건 우연만은 아니었다. 점포한 내실에서 김행수가 춘이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춘아, 이쯤이면 그만 버텨라. 그가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자 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제발요. 제 몸과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놓아주십시오.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내실 문을 밀치고
점포 안으로 달아난 그 찰나 점포 안 탁자에 부딪히며 청자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김행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상거지 놈이 감히 저놈도 함께 끌어내려라. 장정 5이 달려들었다. 퍽, 쾅. 주먹과 발길질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복돌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춘희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두시오. 그 여인만은. 목소리는 피에 젖어 갈라졌으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춘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다. 제발 그만. 저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폭행은 계속되었다. 군중은 숨죽였고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마침내 복돌은 쓰러졌다. 김행수가 부채를 휘두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로 끝장내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라. 장정들은 복돌을 유기전에서 조금 떨어진 폐가로 질질 끌고 가 내던졌다. 습기 어린 방, 오래된 집더미, 틈새로 스며드는 찬 바람. 복돌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숨만 쉬어도 가슴이 쥐어뜯기는 듯했다. 끝인가? 그래도 그 여인은 살았다. 그것으로 됐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춘희의 맑은 눈이 떠올랐다. 밤이 깊자 춘희는 몰래 점포를 빠져나왔다. 모두가 잠든 틈이었다. 들키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폐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리. 춘희는 무릎을 꿇었다. 상처투성이 몸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치마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고 작은 물동이로 입술을 적셨다. 제발 버텨주세요. 모든 것이 제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아주셔야 해요. 한참 후 복돌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물에 젖은 춘희의 얼굴이 번졌다. 춘희, 위험하니 이제 여기 오지 마시오. 김행수가 알면. 상관없어요. 저를 지켜주신 분을 제가 어찌 외면하겠어요. 복돌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괜찮소. 오늘 누군가를 위해 싸워보았소. 그들의 눈빛 사이로 말로 다 못할 감정이 오갔다. 고맙소. 춘희, 당신 때문에 살 이유가 생겼소. 춘희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날 이후 춘희는 밤마다 몰래 폐가를 찾았다. 약초를 다려 가져오고 죽을 끓여 먹였다. 처음엔 동정과 고마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오늘은 어떠세요? 열은 좀 내렸어요? 당신 덕에 많이 나았소. 하지만 당신이 더 위험하오. 조용한 대화 속에 서로의 지난 날도 나눴다. 원래는 거지가 아니었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거리로 나왔지. 저도 원래 양반과 서녀였어요. 집안이 망하면서. 아픔을 나누며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이 지나 복돌의 기운이 돌아왔을 즈음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춘희,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건 당신 덕분이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돌은 용기를 냈다. 춘희,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춘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복돌님을 사랑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난 첫 사랑이었다. 그 다음날 밤 폐가 앞에 낡은 바랑을 맨 노승이 조용히 다가왔다. 젊은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유기전에서 내 모습을 보았지. 복돌이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노승은 곁에 앉아 낮게 말했다.
내 의로운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노승은 복돌의 관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다. 거지의 관상이 아니구나. 22살에 이런 눈빛 왕후장상의 기운이 흐른다. 맥을 짚고는 담담히 이었다. 그날 너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몸을 던졌기에 하늘이 남겼다. 복돌이 작게 웃었다. 스님,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일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거는 마음이다. 노승은 작은 약봉지를 내주었다. 오가피와 당귀, 산삼을 다렸다. 하루 3번, 며칠이면 젊은 기운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일렀다. 앞으로 너는 장사를 배워 정직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리라. 허나 잊지 마라. 처음의 뜻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다. 예. 스님, 다시는 거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약한 자와 억울한 이를 돕겠습니다. 노승이 미소 지었다. 하늘이 들었으니 길은 열린다. 다만 한 가지 너와 인연 맺은 그 여인 구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 복돌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님, 그 여인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좋다. 특히 22에서 28까지 7년이 중요하다. 그때 내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다음 날 거의 기적처럼 회복된 복돌을 보고 춘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으셨어요? 하늘이 도운 모양이요. 복돌은 춘희의 손을 꼭 잡았다. 춘희, 나는 이제 달라질 것이요. 장사를 배워 꼭 성공하겠소.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자유롭게 하겠소. 춘희의 눈동자에 희망이 반짝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약속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씨앗이 움텄다. 완전히 회복한 복돌은 주막거리로 향했다. 밤길 집마차가 늘어선 곳에서 장정들이 분주히 오갔다. 어이, 젊은이,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겠나? 넉넉한 배와 목소리의 중년 사내가 손짓했다. 장돌이었다. 복돌은 지체 없이 달려가 포대를 들었다. 예.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허허, 보기엔 앙상한데 힘은 제법이구먼. 이름이 뭔가? 복돌이라 합니다. 나는 장돌이? 전국을 떠돌며 장사하는 사내지. 장사 배워보고 싶나? 복돌의 가슴이 뛰었다. 네. 꼭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장돌이와 상인들은 주막 사랑방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돌렸다. 복돌은 술잔 대신 물을 마시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장사는 말이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장돌이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사람 마음을 사고 파는 거지. 신뢰라는 물건 말이야. 다른 상인이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비단이나 소금은 눈에 보이지만 신뢰는 눈에 안 보이지. 허나 없으면 장사는 오래 못 가. 복돌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새겼다. 정직으로 사람 마음을 얻는다. 노승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구나. 그럼 사기치거나 속이는 장사꾼은 어떻게 됩니까? 장돌이가 크게 웃었다. 못 가지. 당장은 돈을 벌어도 머잖아 모두가 등을 돌리거든. 한양 유기 전에도 그런 놈들 많아. 김행수 같은 작자들 말이다. 복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행수. 언젠가 반드시 그 자를 넘어서야 한다. 다음 날부터 복돌은 장돌이를 따라 전국을 돌며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소금은 전라도 갯벌에서 온 거야.
입자가 굵지? 하지만 맛은 순하다. 이 약재는 경상도 산에서 캔 인삼이지. 줄기 무늬가 살아있어야 진품이다. 복돌은 눈을 반짝이며 배웠다. 그의 머리는 놀랍도록 빨랐다. 물건을 고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크게 열어라. 때로는 실패도 했다. 값싼 비단을 비싼 값에 속아 산 적도 있었고, 짐을 잘못 묶어 포대가 터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장돌이는 호통쳤다. 이놈, 장사꾼이 눈을 어둡게 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두 눈 크게 뜨란 말이야. 하지만 복돌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배운 것을 정리하며 다짐했다. 신뢰, 정직, 밝은 눈. 이것이 내가 살아갈 무기다. 그리고 춘희를 구할 힘이다. 석 달 후 장돌이가 복돌에게 첫 시험을 주었다. 복돌아, 이제 내 혼자 작은 거래를 해보거라. 경상도에서 들여온 대추를 팔아 서울에서 쌀을 사오는 일이다. 혼자서 말입니까? 그래, 이번이 내 시험이다. 정직하게, 그러나 눈은 밝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복돌은 전전긍긍하면서도 거래에 나섰다. 장사꾼들이 속이려 들었으나 그는 배운 대로 꼼꼼히 살폈다. 이 대추는 경상도 청도군 것이지요? 색깔과 단맛으로 보아 이놈이 제법 아는구먼. 상인들이 놀라워했다. 복돌은 정직하게 값을 매겼다. 바가지를 씌우려던 상인도 결국 정당한 값을 불렀다. 쌀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겉보리를 섞어 놓은 쌀을 가려내고 정확한 양을 달아서 샀다. 허허, 내 놈 이제 제법이구나. 틀릴 땐 멈추고 아는 만큼만 말을 한다. 그게 내 장사다. 장돌이가 어깨를 두드렸다. 복돌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더 큰 장사가 되어 김행수 같은 자를 심판하리라. 이듬해부터 장돌이는 복돌에게 더 어려운 과제들을 주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거라. 옷은 넉넉한데 신발이 닳았다. 멀리서 온 급한 손이다. 너무 깎지 않아도 산다. 말은 크지만 눈이 흔들린다. 허세형 깎기 손님이다. 처음에 조용히 기준을 보여라. 절반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복돌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손의 모양까지. 같은 물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장돌이는 실제 거래를 보여주었다. 또 하나, 장돌이가 귀띔했다. 가끔 관아 사람들이 뭘 요구할지 모른다. 저울 한번 함께 보시죠. 이 한마디면 웬만한 일은 지나간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복돌은 말의 무게를 배웠다. 많이 아는 척 말하지 않고 사실만 짧게 상대의 이익을 함께 놓았다. 수련 3년, 복돌은 작은 행렬의 우두머리를 맡았다. 길이 끊기면 우회로를 찾고 비가 오면 차량과 방수를 나눴다. 밤마다 임원 점검을 하며 장부에 무사 귀환을 적었다. 이름 옆엔 작은 동그라미. 나는 이 사람들의 안전을 함께 싣고 다닌다. 장터에서 다시 한양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은 유기전 골목으로 달려갔다. 춘희, 무턱대고 찾을 수는 없었다. 위험이었다. 대신 복돌은 서신 한 장을 익명의 손을 통해 흘려보냈다. 괜찮소. 나는 배우고 있소. 정직으로 길을 내어 반드시 그대를 자유롭게 하겠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복돌은 처음처럼 단단해졌다. 5년이 흘렀다. 복돌은 이제 28이 되었다. 장돌이가 말했다. 복돌아,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 형님, 너는 이미 나보다 뛰어나다. 사람을 보는 눈도 있고 정직하기까지 하다.
이제 내 상단을 꾸려라. 장도리는 복돌에게 목돈을 주었다. 이건 내가 5년 동안 번 돈이다. 내가 맡아 불려뒀지. 형님, 이렇게 많이? 받아라. 그리고 김행수 같은 놈들을 무너뜨려라.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정직은 느리나 무너지지 않는다. 김행수 같은 자의 성정은 겉보기와 다르다. 기둥은 속에서 썩는다. 복돌은 깊게 절했다. 스승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복돌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5년 동안의 혹독한 수련이 떠올랐다. 독립을 준비하면서도 복돌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준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그 악한 김행수 밑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구해내겠다. 그리고 함께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서 복돌은 바로 경기도 양주목 장터의 객주를 열었고 자신의 상단도 작은 규모였지만 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형님, 김행수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복돌의 신복인 장쇠가 급히 달려왔다. 누구인가? 김행수의 신복이었던 장도목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행수 명령으로 경쟁 상인들을 죽인 일, 곡식을 숨긴 일, 저울을 속인 일까지 모두 증언하겠다고. 복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김행수를 처벌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낮에 안면을 익혀 놓았던 김행수의 사재기 창고지기, 박영감을 찾아가 물건 정리를 돕는 척하며 말을 건넸다. 영감님, 아이들이 군습니다. 저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심스레 내민죽한 그릇과 온기 있는 말에 영감의 어깨가 풀렸다. 그는 낡은 장보를 꺼내 낮게 속삭였다. 나도 오래 눈 감았지. 하지만 요즘은 잠이 안 와. 가져가게. 장부에는 입출고 날짜와 실제 수량, 감춘 분량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즉, 거기에는 김행수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영감으로부터 김행수가 쓰던 가짜 저울추와 속임수대 말을 확보했다. 납이 빠진 저울추, 이중 바닥이 있는 데와 말이 명백한 증거였다. 왈자패 장도목을 직접 만나서 진술을 확보했다. 김행수 나리가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쟁 상인들을 처리하라고? 저는 막서방을 한강에 빠뜨렸고 이 씨와 정서방도 독을 먹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돌은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았고 나중에 관하에 증언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다. 증거를 확보한 복돌은 한성부에 고발했다. 판관이 그날 밤 급습을 결정했다. 한성부다. 모두 멈춰라. 김행수가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곡물을 사재기하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동시에 가짜 저울과 대 말도 모두 압수됐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양반이다. 김행수가 발광했지만 소용없었다. 장두목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성부 대청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복돌과 춘희가 7년 만에 다시 마주 보았다. 춘희는 26살이 되어 있었다. 고생으로 여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복돌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복돌님, 복돌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던 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판관이 김행수의 죄목을 하나씩 낭독했다. 첫째, 곡식을 사재기하여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죄. 둘째, 도량령을 속여 백성들을 기만한 죄. 셋째, 경쟁상인
3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살인교사 죄, 넷째, 여종을 학대한 죄.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준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행수가 곡식을 숨기고 저울을 속이고 저를 때리는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서방과 이씨, 정서방을 죽이라고 장두목에게 명령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장두목도 무릎을 꿇고 자백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김행수 명령으로 3명을 죽였습니다. 판관이 선고했다. 김행수는 살인교사죄로 참수형, 장두목은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하여야 하나. 직접 자백하였기에 참수형은 면하고 징역형에 처한다. 김행수의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김행수의 폭력, 폭행의 피해자인 춘희는 이제 자유로운 신부님을 명한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만세, 하늘이 도우셨다. 악인에게 벌이 내렸다. 춘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복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준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소. 자유입니다. 춘희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저는 복돌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복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가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천복을 얻은 셈입니다. 둘은 함께 상단을 꾸려나갔다. 낮에는 장사에 전념하고 밤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준이는 놀라운 상제를 보였다. 10년간 김행수 밑에서 장부를 보며 터득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계산을 척척 해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도 뛰어났다. 이 손님은 급한 일이 있어 보이니 조금 비싸도 사실 겁니다. 저분은 가격을 깎으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물건이니 결국 사실 거예요. 복돌은 감탄했다. 준이, 당신은 타고난 장사꾼이요. 복돌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함과 제가 배운 기술이 합쳐진 거예요. 상단은 나날이 커져갔다. 이제 수레가 20대에 일꾼이 50명이 넘었다. 어느 달밤 복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이,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주겠소. 준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종이었다는 걸 개의치 않으시나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소. 그날 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다. 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홍조가 돌았다. 복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6년 전 상처를 돌봐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다. 준이,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거지로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복돌님. 복돌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날의 용기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줬어요.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다. 장돌이 형님과 상단 식구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복돌아, 내가 이런 좋은 아내를 얻다니 하늘이 도운 거다. 신혼 첫날 밤 복돌과 춘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꿈이 아니네요.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복돌은 춘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춘희는 복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상단은 나날이 커져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을 독차지하지 않았다.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길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혼자만 누릴 수는 없지요. 춘희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고통받았던 만큼 남의 고통도 덜어줘야 해요. 복돌이 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혼례를 올린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복돌님, 혹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춘희가
자책하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 같아요. 복돌이 춘희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어깨가 따뜻했다. 어느 날 춘희가 말했다. 복돌님,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는 못해도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맞아요. 춘희. 우리만의 행복을 찾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마흔이 되었다. 복돌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고 춘희는 그의 현명한 아내가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둘은 정원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춘희,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어떻게 있겠어요. 복돌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 아니요. 그날은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거지로 죽었을 테니까요. 춘희가 복돌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참 많이 걸어왔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걸어가야지요. 함께 45 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다. 전국에 흉년이 들고 역병까지 돌았다. 복돌님, 우리 창고의 곡식을 모두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춘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가 이런 때를 위해서 아니었나요? 복돌은 주저없이 창고를 열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휼 사업이었다. 복돌 상단에서 곡식을 나눠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복돌과 춘희는 질서정연하게 배급했다. 아이들과 노인부터 먼저 주세요.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재도 함께 드려야 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춘희가 병에 쓰러졌다. 과로 때문이었다. 춘희, 복돌은 며칠 밤을 새우며 간병했다. 여보,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거요. 복돌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춘희는 회복했다. 그때 춘희는 말했다. 여보,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서방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 50살의 복돌과 아내 춘희는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거지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기적 같은 인생.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지켜낸 것이었다. 김행수 같은 악인은 결국 처벌받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것이었다. 복돌과 춘희는 부자가 되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젊은 상인들에게 정직한 장사의 길을 가르쳤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 지킨 신념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거지와 여종이 만나 조선 최고의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